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교수입니다. 오늘 9월 17일, 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9월 17일 금요일이고 강의한 지 여러 번 돼서 들어오셔 학번을 적으시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은 특별한 사정으로 비디오를 켜지 못하시는 분을 제외하고 비디오를 다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서 1시간 이상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해보시면, 여러분 기회가 있으시면 해보실 텐데 굉장히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하고 학습을 따라오고 있는지 수업을 잘 듣고 있는 대면 강의를 할 때도 해보면 강의를 많이 수업을 듣는 분들, 수강생들 중에 이렇게 반응이 좋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120% 이상 발휘하고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쟤는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하는 뚱한 표정으로 있거나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알고 있던 것도 다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피드백이 중요한데 지금 또 화상 강의를 하게 되니까 그런 점이 제한되고 화상 강의를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게 또 열심히 안 듣는 학생이 많으니까 비디오를 다 틀어놓고 하라라는 그런 지시가 자꾸 내려와서 여러분 비디오를 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디오를 틀어주시고 보니까 뭐 비디오를 안 트시는 분도 많은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는 분은 틀어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비디오를 켜지 않고 있어서 네, 우선 장소죠. 도서관이나 있지 않고 뭐 다른 데서 다른 교수님께 얘기를 들으니까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켜놓기만 하는 공간을 켜놓기만 하는 그런 분도 있었다. 학생도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무슨 사정이 있겠지 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당하는 그런 교수님은 뭐 기분이 유쾌하지 않겠죠. 이 교수님들이야 대부분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고 뭐 공부를 수십 년간 하신 분도 실무에 계셨던 분도 있지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공부 안 하시면 여러분들 손해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에 가니까 이렇게 해서 조그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나와 있는 그 포켓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양복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다니면서 항상 헌법을 봤다 뭐 그런 양반도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헌법이 몇 조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이거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까 싶은데 항상 그 근본규범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해서 이렇게 봐서 12조는 어떻게 돼 있는가 적법 절차가 12조에 나오지 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참고를 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도 이제 뭐 주문해서 꺼내가지고 이거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뭐로 이걸 꺼내가지고 자꾸 뭐지 머리에 들어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가서 공보관실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번 대신 판정에 갈 일이 있으면 공보관실 가서 헌법재판소 헌법 몇 개 주세요라고 하고 이거 말고도 헌법재판소에서 그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설명하기 쉽게 써놓은 책자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옆에 두고 학습에 참고하시면 헌법재판소법 이렇게 갖고 다니면 편하지 않습니까? 예, 해두시기 바라고 제가 누차 그 적법 절차 듀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12조 1항 3항에 있는데 12조 헌법 12조 1항은 원칙 규정으로서 12조 3항은 뭐 형사 절차에 중원부원하는 의미로 뭐 그런 의미로 쓰였다. 중복된 것이다. 뭐 이런 이론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듀 프로세스가 헌법 12조 1항 3항에 들어가 있고 위법 수집 증거에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308조의 2 형소법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 익혀 두시고 그다음에
안경환 교수님이라고 옛날에 계시는데, 안경환 교수님이 이런 책, 미국 헌법의 이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부분 중에서 적법 절차, 이 적법 절차가 요술방망이다, 마법의 상자다, 뭐 이런 말로써 미국 법에 있어서도 설명되고 있는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이 뭐냐? 그러면 그거 표현의 자유하고 적법 절차 빼고는 뭐 있어? 라고 이렇게 혹평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적법 절차라는 개념이 뭐 이리저리 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실질적 법치주의 이론, 법치주의 이론에서 형식적이냐 실질적이냐, 실질적 법치주의 이론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독일식 이론으로 따르고 있다가 87년 헌법에서 적법 절차라는 규정이 들어오면서 적법 절차를 입법행정사법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 원칙이다. 근본 원칙이다. 그죠? 헌법의 기본 정신, 기본권 보장된 관련된 규정으로서 헌법 규범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개념이 있는데 적법 절차 어디서 유래되었느냐 하면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카르타에서 Land of the Law, 나라의 법 조항, 그 다음에 by due course and process of law, 그래가지고 법의 적정한 절차와 과정에 의한 뭐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 근데 이제 연역적인 by due course and the process of law 이지만 지금 이제 적법 절차라는 개념이 수정헌법 14조에 들어가서 미국 연방 헌법 수정 제14조 적법 절차 듀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그 정신이 우리나라에도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두시면 되고, 미국 헌법을 만들 때 이제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고는 life, liberty, property, 그래서 생명, 자유, 재산, 그래서 life, liberty, property 뭐 그런 것을, 그 다음에는 인권선언 같은 경우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그래서 행복 추구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행복 추구권이 인간의 존엄성 다음에 인간의 존엄을 갖춘다라고 해서 행복 추구권이 들어왔다. 독일 기본법 그룬트레이트 고기 1조 1항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규범으로 삼고 있고, 그 정신을 따른 우리나라 헌법도 인간의 존엄성, 헌법 10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하게 하면서 있고, 행복추구권 11조에서 평등권,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 그죠? 자유권적 기본권, 그 다음에 사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37조 2항에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 기본권 제한의 근거와 한계, 기본권 제한을 어떻게 하고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가, 거기서 과잉금지 원칙이 나온다. 그래서 목수침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 최소성, 법의 균형성, 목수침법이라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됐다. 이런 말씀드렸고, 평등성 심사에 있어서는 합리성 심사와 엄적 심사를 하는데, 합리성은 차별이 있느냐 여부, 차별을 정당화할 사유가 있느냐, 두 가지를 따지는 거고, 엄적 심사를 strict scrutiny라고 하는데, 엄격한 strict scrutiny라고 해서 엄격 심사를 하는 게 목수침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 최소성, 법의 균형성을 따지는 것이 엄격 심사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교재로 들어가서 지난번에 여태까지 이제 헌법의 5페이지에 의하면은 헌법의 진술 거부권, 영장주의부터 피해자 무죄 주장까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권에 관한 상당한 내용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의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생리적이고 양도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장 기본권이 자유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인권과 기본권은 인권은 전 국가적인 국가가 탄생하기 전부터, 성립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다라고 하고, 그것이 국가 헌법 질서에 편입되었을 때는 기본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본권은 헌법재판소법 68조 제1항 헌법소원 읽어볼까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한번 보세요.
헌법소원 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다만으로 된 것은 단서, 다만으로 시작하면 단서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것은 본문 68조 제1항 본문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해서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헌법에는 기본권이라는 그 용어 텀 자체가 쓰이지 않습니다. 자체가 없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고 헌법 없습니다. 그런 게.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68조 제1항에 기본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그것은 이제는 뭐 헌법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개념 자체가 헌법 질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고, 기본서 59페이지부터, 자, 그렇다면 국민의 자유권과 기본권을 가장 침해하는 것은 누구냐? 국가다, 공권력이다. 그러면 공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형사 절차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기본권을, 형사 절차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다른 기본권을 제가 뭐 경험한 것도 있고 공부한 것도 있고 하니까 말씀드려서 이 책을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제가 만든 것을 다 이제 올릴 예정인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렇게 올리면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불편할 것 같아서 테마별로 뭐 적법절차, 신속한 재판, 뭐 이런 식으로 무죄 추정, 뭐 이렇게 또 나눠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이거 문제를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헌법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책을 어제도 방영사에서 뭐 헌법재판 요론 이게 하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헌법재판 정재환 교수님 저하고 친한 분인데, 이분이 헌법재판론을 쓰셨는데, 이 헌법재판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론이라는 책은 아마 간단하게 쓴 책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되고, 뭐 성낙인 총장님의 헌법교과서도 있고, 있죠. 정종섭 장관과 표현하신 정종섭 선생님 책도 있고, 그다음에 저 연수원 동기인 김하열 고대 교수 책도 있고, 그리고 정주항 성대 정주항 여대 선배인데 정주항 선배 교수님의 책도 있고, 정주항 교수께서는 또 두꺼운 책도 있고 얇은 책도, 헌법 입문이라고 했죠. 신헌법 입문 이렇게 책을 내시고, 뭐 이렇게 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뭐 저야 뭐 내용을 아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혹시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학원 강사저로 문제 풀이식으로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서는 한 권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 찾아보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기본서는 한 권에 있으시면 좋은데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5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공권력이 수사를 하게 되죠. 수사라고 하는 것은 필요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혀서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 활동을 수사를 한다. investigation이라고 하는데, 미국 법상 피신을 받는, 미국 법상 이렇게 미국에 가서 보니까 조사를 할 때 인터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뭐 미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수사를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니까 Q question이죠. A 이렇게 해서 question and A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문답 쓰는데 QA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써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그쪽의 영미권 국가는 그거니까 그 당사자주의적 색채가 짙으니까 민사소송처럼 이렇게 인터뷰라고 하고 좀 적으로 위화적인 힘을 행사하면서 하는 것을 인테로게이션이라고 신문이라고 하는데 인터뷰를 해서 그것을 비디오 레코딩을 해서 비디오 레코딩을 하는 나라도 있고 종이로 문서를 쓰는 나라도 있고 그렇게 합디다 보니까 그래서 수사는 범죄 혐의를 밝혀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수사에서 불기소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사라는 것은 공소 제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뭐 기소할 정도의 증거가 없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고소 사건의 80%는 무혐의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가 되었다, 고발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우선 형제 번호를 넣고 검찰의 경우에 형제 번호를 넣고 입건을 해서 피의자, 피고소자를 피고소 고발인을 피의자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입건을 하게 되는데 고소 사건의 80%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10지문을 찍으면 수사 자료표를 찍습니다. 피아노 친다고 하죠. 10지문을 찍어서 하면은 범죄 경력 조회에 올라가는데 나중에 무혐의 고소 사건이 무혐의가 되면 수사 자료표를 폐기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도로 지워주고 근데 무혐의 난 것도 이제 계속 누적이 된 것을 다 모아보면 나중에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죄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는 그렇다. 그래서 수사를 이 구조를 어떻게 따져야 될 것이냐 뭐 하는 건데 형사소송법상의 논의지 수사 구조론을 뭐 규문적으로 따질 것이냐 탄핵적으로 따질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헌법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형사소송 법학 앞에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61페이지입니다. 그 피의자는 뭐 누구를 피의자로 하느냐 그래서 뭐 형제 번호가 들어가서 경찰에서 근데 경찰은 보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 배당이 됐을 때 즉시 사건 번호를 넣지 않고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팀원에게 사건을 주고 그 직원이 조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팀원이 번호를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사건은 팀장에게 가서 팀원에게 배당이 됐는데 경찰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번호 몇 번, 2021 아무개 경찰서 몇 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경찰은 왜 그 사건 번호를 그렇게 넣는가 조금 저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검찰에는 사건에서 송치가 된다거나 인지를 하면 형제 번호를 넣습니다. 2021 형제 제 메토라고 해서 형제 번호를 넣고 그를 형사사건 제메토라고 해서 검찰 사건은 형제번호라고 합니다. 뭐 금천경찰서 몇 번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 번호를 넣는 시기를 조금 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건 번호가 들어가면 피의자가 된다. 그러면 피내사자, 피혐의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입건이 되기 전에 그 부킹 영어로는 북이라고 합니다. 부킹이 되기 전에 그 형제 번호가 들어가기 전에는 내사라고 봐야 되느냐? 이제 뭐 내사 단계라고 하더라도 강제 처분을 할 단계, 뭐 그럴 단계가 되면 실질설에 따라서 피의자로 봐야 된다. 근데 옛날에는 내사 단계, 내사 번호만 넣은 단계에도 판사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습니다. 내사 번호만 넣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느 때인가 보니까 법원에서 내사 번호는 안 됩니다. 형제 번호 넣어서 하세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다 해야지 형제 번호를 넣지 조사 하나도 안 돼가지고 압수수색을 해서 범죄 혐의를 밝힌 다음에 피의자를 조사하려고 한다라고 티격태격 하다가 요즘에는 형제 번호를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실무가 또 지방과 자기가 근무하는 지방과 다른 지방이 조금씩 다른 경우 어떤 판사는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조금 다릅니다. 그럼 피의자 61페이지입니다. 피의자는 어떤 지위를 가지느냐? 그 피의자는 기본적으로는 수사의 객체 또는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사 절차라는 그 역동적인 단계에서 피의자가 당연히 객체나 대상만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도 있고
구속적부심도 청구하고 접견교통권도 있고 진술 거부권도 있고 한데 이거 뭐 전혀 대상 또는 객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 아 그러면 수사 단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주체이고 피의자는 객체 및 대상에 불과하지만 그런 권리도 있으니까 준당사자적 권리가 있다, 준당사자적 지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뭐 그냥 학자들이 하는 말이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라는 것이 62페이지입니다. 수사라는 것이 인권 침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안 했는데 했다고 자꾸 네 죄를 말하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피신을 받을 때 학력, 경력, 가족관계 이런 걸 물어보죠. 학력, 경력, 가족관계 우선 이름, 주민번호, 뭐 주소 이렇게 물어보고 학력, 경력, 가족관계 물어보고 피의자는 뭐 누구를 알고 있는가요? 피의자는 어디에 간 사실이 있는가요? 피의자는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그래서 쭉 더 물어보고 재산죄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합의 왜냐하면은 합의 여부가 중요하니까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그죠?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더 이상 할 말이 있는가요? 라고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있으면은 더 추가해서 제출하고 자료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그 피의자에게 수사 절차에 있어서 진술할 기회, 자기의 행위에 대한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얼마 전에 가세연의 강 변호사하고 김 기자하고 체포영장을 보통 통상 3번 정도 불러서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수사복을 칩니다. 불렀는데 안 나옵니다. 불렀는데 안 나옵니다. 수사복을 치고 3번 정도 치고 난 다음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거의 대부분 발부해 줍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으로 인신을 확보해서 그 다음에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가세현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명예훼손 사건을 가지고 구속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볼 수 있죠. 괘씸하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10번 안 나왔다. 그러면 수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구속하기는, 명예훼손 같은 것을 구속은 잘 안 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형이 거의 인정이 되면,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하지만 잘 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사람 뭐냐? 그래서 수사를 하려면은 그 수사를 할 필요성, 또 수사를 해야 될 상당성, 필요성, 상당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게 있어야 한다. 네 사람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직 형제번호가 들어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조사가 되기 전에 풍설이라든가 진정이라든가 첩보 그리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사건의 실체를 구체화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을 내사한다. 그죠?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 인지를 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수행하는 조사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형식설이냐 식질설이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은 절 한번 볼까요? 200조 형사소송법 한 200조를 보시죠. 200조를 보시면 자, 유시원 학생. 네, 네, 한 200조 한번 읽어보시죠. 잠시만요. 네. 형사소송법 200조요? 네, 형사소송법 200조. 여러분도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보십시오. 잠시만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해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네. 자, 출석 요구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검사가 되거나 사법경찰관과 리가 있다 했죠.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이고, 순경, 경장, 경사는 사법경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검사의 수사 지휘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이라고 해서 사법경찰 리도 피신을 받고 어제도 뭐 다른 피신을 받더니만 경장이 피신을 실제로 다 받고 경위는 뒤에 그냥 옆에서 이렇게 도장만 찍어서 해놨는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대법원에서 봐라 이제 수사의 주체로서 경찰이 됐는데 사법경찰 리가 함부로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법률적 쟁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필요한 때는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성도 없는데 야 이만 나와봐라고 해가지고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해가지고 수사보고서 몇 개 써가지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사람 끌고 가고 하면은 인권 침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데 참고인도 221조에 보면 참고인 221조 형소법 221조를 보세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여기도 필요성이 있죠. 피의자가 아닌 자는 참고인입니다. 이게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이라 하고 기소가 됐을 때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참고인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참고인. 그래서 영상 녹화를 하는데 피의자의 경우에도 영상 녹화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비디오 레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그 조사한 내용이 검찰을 거쳐서 이제 법원으로 가는 그 단계에 있어서 종이로 써서 갈 것이냐, 그렇죠? 비디오 레코딩을 해서 비디오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2000년도 초에는 비디오를 찍으라고 해서 비디오 캠코더 이렇게 딱 들고 비디오를 여러 번 찍어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를 찍어서 보냈어요. 그렇게 비디오를 찍어서 보내면 수사기관에서 했던 말을 피고인이 된 사람이 피의자 시절의 진술을 피고인이 되어서 법정에 가가지고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번복을 한다 하더라도 너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찍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싱가포르 같은 데 가보니까 랍보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각의 테이블이 아닌 삼각형의 테이블을 이렇게 옆으로 조금 비스듬히 앉아서 랍보를 형성한 다음에 여기 비디오 레코딩을 하는 비디오가 방에 여러 개 하나 둘 세 개 있어서 찍어서 이렇게 보내는 우리나라에도 수사기관에 중요 사건은 비디오 레코딩을 다 하고 성범죄 같은 것은 그 피의자 신문 조사가 아닌 그 영상 레코딩 비디오 레코딩 한 것을 본증으로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영상 녹화 부분에 가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중에 비디오 레코딩만 돼 있고 요즘에는 비디오로 안 찍고 CD로 찍습니다. CD로 캠코더로 해서 CD로 찍어서 이렇게 CD를 보내는데 대검에 다 보관됩니다. 그게 대검에서 엄청난 스토리지를 저장 용량이 큰 하드디스크를 사서 이제 다 저장을 하고 있는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 법정에 가서 억울하죠. 한번 성범죄의 피해자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오지도 않고 하면 실제로 그 말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는 confrontation이라고 해서 대면권 이렇게 나오는데 공개재판주의에서 판사의 면전에서 공개재판을 하는데 억울한 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대심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반대심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범죄의 혐의는 주관적이어야 한다. 소송 조건 말씀드린 고소가 없는데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는데 조사를 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한 다음에 그 고소권자에게 죄가 인정되는 것 같아 고소장을 내주세요 라고 해서 고소하면 됩니다. 근데 죽어도 못 내겠습니다 하면 고소를 못 하겠죠.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친고죄인데 고소가 없으면 친고죄,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죠.
반의사불벌죄는 협박죄, 그다음에 폭행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 그다음에 수표법상의 부정수표 회수 여부, 그런 반의사불벌죄로 돼 있고, 친고죄는 뭐 모욕죄 뭐 이런 것이 있고, 옛날에는 강간 이런 것도 다 친고죄였는데 이게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고소가 없이도 고소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고소가 되면 고소 기간을 6개월로 해야 된다. 그런데 성범죄는 만으로부터 뭐 1년이다. 뭐 이렇게 특별법에 규정이 다 있죠. 그래서 또 이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성에서 문제되는 게 함정 수사입니다. 마약 사범, 그다음에 밀수 사범 이런 경우에는 전혀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하도록 꼬아서 뭐 이런 말을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할 마음이 없는데 살살 꼬셔가지고 하도록 하는 범의를 유발한다. 범의 유발형이 있고,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런 범의를 가지고 있는데 기회만 제공하는 거, 그런 거 두 가지로 나누는데, 기회 제공형은 괜찮다. 다만 범의를 유발하는 것은 위협한 상당성이 없는 행위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범위를 유발해서 수사기관이 엉뚱한 애한테 공연히 꼬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대법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맞다. 67페이지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데, 사실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나오지만은, 여러분, 조직폭력 사범, 마약 사범, 밀수 사범의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런 범의, 형법상으로 고의를 하죠. 고의,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 그죠? 그런 것을 쉽게 자백하지 않는 이상, 자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인지 알기 어렵고,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알기는 쉽지 않다. 굉장히 글로 써놓으면 대단히 그럴싸해 보이는데, 실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보면 쉽지 않다. 그리고 공소권 남용이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뭐가 있느냐? 이제 일시적 수사를 하게 되는, 초동 수사를 하게 되는 경찰이 수사 주체가 인정되었고, 그다음에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생겼으니까 공수처가 있고, 그다음에 특사경도 있죠. 경찰 중에는 일반 경찰관, 사경 중에는 일반 경찰이 있고 특사경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검사는 독립되어 있어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판사는 독립되어 있다 이런 말을 쓰죠. 근데 검찰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프랑스 1978년도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검찰 제도가 탄생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사법관이라고 해서 판사 검사가 같은 법대에서 재판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예심 판사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심 판사의 권한을 검찰에게 넘겨주면서 예심 판사는 거의 사라졌고, 검사가 이제 수사의 주재자로서, 공소 제기권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우리나라는 검사와 검찰이, 경찰과 검찰이 이제 대등관계, 협력관계에 있다. 뭐 이런 식의 이론이 되는데, 사실 검찰 제도의 탄생 연혁을 공부를 해보면, 검찰은 기소권을, 저는 기소 독점주의란 말을 싫어합니다. 기소 일원주의. 기소는 검찰이 담당한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직접적 수사에 나서지 말고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exceptional case를 제외하고는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찰을 단독 관청이다. 혼자서 결정하니까. 그래서 검사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사건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거나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검찰이 독립기관이다 라고 쓰여 있는 책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단독적 관청이다, 독임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부에서. 그래서 행정부 소속인 검사가 무슨 준사법기관이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외국에서도 준사법기관이다. 화시라고 하냐? 퀴자이, 화시라고 해서 준사법기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경은 사법경찰관 일반과 특별특사경이 있는데 경찰관은 경무관부터 총경, 경정, 경감, 경위 있고 경찰리는 경사, 경장, 순경 이렇게 사법경찰리죠. 사법경찰관 4급 사무 취급으로 인해서 그런 제도를 형식 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로는 이제 경찰의 수사 단계에 있어서 지위에 비추어 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71페이지입니다.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어서 삼림, 나무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죠. 회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런 경우에는 특사경으로 해서 이전과 같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분야는 좀 기술적이고 전문적입니다. 전문적이라서 일반 사경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특별한 수사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는 특사경을 줘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데 특사경 교육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특사경들이 특사경 지위를 부여하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특사경 부여받아서 하는데 또 경찰로서 기본 업무를 하시던 분이 아니고 그 전문 분야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경찰 관리에 업무를 해야 되니까 좀 미숙한 부분도 많고 자동차관리법 인지해 오세요 하면 인지해 오는데 조금 미숙한 부분도 많고 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넘어가면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단독관청인 검사가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안 되니까 검사가 자기 부장 긴급 체포하고 검사장 체포하고 안양지청에 있는 검사가 법무부 장관 지나가는데 장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긴급 체포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지나가는데 중앙지검 검사가 긴급 체포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단독관청인 개개의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총장, 검사장, 지청장의 지휘감독권으로 결합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한 유기적 통일적 활동을 하면서 말한다. 그래서 이게 결제 제도와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결제를 부부장급이 되면 어느 정도 정결권을 가지고 벌금 300만 원 이하는 정결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걸 악용해서 지멋대로 처리하는 친구가 전혀 없다고 말을 못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의 경우 10년차 정도 검사가 되면 간단한 판사도 단독 판사가 돼가지고 공보보관 출신은 뭐 1년 2년 지나면 금방 단독 판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10년차 정도 검사가 되면 어느 정도 권한을 줘서 간단한 사건을 부장 결재를 받지 않고 처리하도록 하고 부장 위임 정결 규정이 있어서 부장, 차장, 검사장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사회적 이목을 끌거나 하는 것은 검사까지 보고를 하고 총장 내부적으로는 다 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평검사 어릴 때는 그 변호사 한 명 구속하고 입건하는 것도 전부 정보 보고를 했습니다. 요즘 변호사가 너무 많아져서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 직원을 조사한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죠. 국회의원을 조사한다. 국회의원 300명밖에 안 되는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조사한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서 너무 똘똘 뭉쳐서 뭐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비판이 많았고 부당한 지휘를 하는 뭐 상사도 있고 하니까 상사의 지휘 감독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이문정 검사 사건에서도 보듯이 이의제기권이 문제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권
법에만 규정돼 있고 하위 법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도 해서 지금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뭐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상사의 지휘 감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뭐 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조직 생활을 하시게 되면 상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틀립니다고 생각합니다. 못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조직이 운영되기가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는 야, 이거는 수사하지 마라. 이거는 수사해라. 이거는 공소를 제기해라. 이거는 불기소를 해라. 라고 하는데 저는 부장님하고 의견이 다른데요. 저는 부장님 의견 못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장과 평검사 사이가 좋아질 리가 없고 삐그덕거리고 부가 밥도 같이 안 먹으러 다니고 해서 삐그덕거립니다. 그리고 실적도 나빠지고 일 처리도 안 되고 서로 뭐 안 좋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사건 배당에 있어서의 어떤 조절을 통하거나 부원을 바꾸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는데 형식 이 법률상으로는 이의제기권이 있다고 하지만 이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한다는 것은 조직에서 파열음이 난다는 겁니다. 관리자로서는 관리 책임이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고 자로서는 꼴통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법원에서는 뻥커다, 뻥커다 이런 용어를 쓰고 검사는 꼴통이다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근데 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건 문제가 있다. 그럼 이 사건에서는 네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직무 이전, 그죠? 직무를 이전해서 재배당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해서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판사에 대해서는 제척 기피가 있는데 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왜 검사는 제척 기피가 없느냐 뭐 이런 말 하는데 프랑스 형사법에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제척 기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유학 갔다 온 검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검사에 대한 제척 기피가 없습니다. 경찰에게도 저 사람이 공정하지 않은 수사를 합니다라고 진정을 내거나 뭐 이의를 제기하면 수사관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도 저 검사한테 못 받겠습니다. 진정을 내고 하면 그 관리자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조사를 받으세요라고 하고 검사를 교체해 주는 사건을 재배당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75페이지는 제가 새로 써놓은 건데 검사는 결재 없이 차장 정결로 사건을 처리해버린 경우 위협하냐? 위협하지는 않죠. 검사는 말씀드린 단독기관이기 때문에 위협하지는 않은데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고 지멋대로 처리를 해버리면 관리자로서는 관리자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고 밑에서 실무를 하는 검사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취한 것이니까 두 양반 다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구체적인 사건이 아닌 구체적인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만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많았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건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이 두 번 또는 세 번, 하도 여러 번 해서 몇 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77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에 써놨는데 이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뭐 한명숙 사건이라든가 뭐 검언유착 사건, 라임 사건 이런 데 있어서 총장 너는 빠져라 라고 하는 이런 조치 이런 거 아주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웠죠. 시끄러워서 뭐 지금 대선 후보로도 나와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언제 맨 처음 발동되었느냐 뭐 수십 차례 발동이 됐겠죠. 하지만 이제 문서로 남아 있는 거는 제가 76페이지에 써놨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명신 여성 그 상봉부 장관을 상당히 총애를 했습니다. 총애했는데
돈 받은 독직 사건이 있어서 기소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법무부 장관이 이진 장관께서 권순일 총장한테 야 불기소해라 라고 했는데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총장고 뭐 상당히 그 유교 나기 전에 49년도 사건이니까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뭐 글로서만 검찰사를 읽으면서 글로만 본 건데 상당히 시끄러웠고 그다음에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사건을 천정배 장관께서 김종빈 총장께 불구속으로 해라라고 하니까는 이 정도 사안은 구속해야 됩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속해라, 구속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의견이 나뉘니까 그 당시에 대검에서는 서면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했던 겁니다. 서면으로 하면 일본의 예의 비추어서 장관이, 정치인인 장관이 나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당시에 천정배 장관께서 서면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김정빈 총장 6개월 만에 나가게 되었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주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일이라서 저한테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작년 6월 부터 있었던 추미애 장관과 작년 가을까지 그래서 총장에 대한 행정 소송도 있고 해서 하여튼 작년도 1년을 계속 장관과 총장이 삐그덕거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사에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사건이라서 교과서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검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검찰청법에 나오는데 검사는 헌법에 두 번 나온다고 했죠. 12조 1항과 12조 3항에 나오는데 영장 청구권, 헌법에는 영장 신청이라고 써 있는데 형소법에는 경찰이 검찰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고 헌법에는 검사가 판사, 법관에게 신청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용어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면 신청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포괄적인 것이고 청구라고 하면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뉘앙스가 보인다고 하는데 그 당시 헌법을 만들던 사람들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검사는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일반 경찰이 빠졌기 때문에 특성형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한다. 법원이 잘못한 경우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청구를 한다. 그래서 비상사고 같은 게 있는 거니까요. 재판의 지휘 감독을 한다. 그래서 검찰 크리미널 프로시저에서 수사에서부터 공소 유지, 공판, 그다음에 집행 이르기까지 검사가 전부 관여를 합니다. 근데 관여를 하는데 법률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수사해서 피신 받아서 법원에 넘기고 하는 그 일 하기도 바쁩니다. 법률상으로는 광범위한 막강한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막강해서 저는 권한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조사하고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이런 막강한 권한을 써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는 국가소송, 행정소송을 지휘 감독하는 그런 권한을 검사가 갖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헌법기관이냐? 헌법기관 아닙니다. 검사가 두 번 나오고 검찰총장이 국무회의 심의를 하는 89조인가에 나옵니다. 검찰총장이 89조인가에 보면 제가 나오는 걸 본 거 있는데 총장이 한번 등장하기는 하지만 89조입니다. 89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16호에 보면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에서 검찰총장에는 단 한 번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검사가 헌법기관은 아니다. 헌법기관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것을 헌법기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검사가 헌법기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되고 TV 토론 같은 데 나와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단순히 언급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각군 참모총장 이 헌법에 언급되었다고
분이 헌법기관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 말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79페이지입니다. 수사 종결권은 원래 전권 송치, 일본에도 전권 송치를 합니다. 일본 검사가 와서 야 우리는 이렇게 형사법을 고쳤는데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검사의 지위를 일반 경찰이 안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피식 웃습니다. 그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권 송치를 안 하고 경찰이 1차 종결권을 행사한다는데 웃기는 얘기다. 라고 일본 검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180석을 가진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경찰이 1차 종결권을 행사하고 그래서 전권 송치를 다 했는데 이제는 1차 종결을 한 것을 뭐 3개월 동안 보냈다고 도로 가져가서 검사 입장에서야 남의 사건인데 열심히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경찰이 1차 종결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것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눈알 빠지게 본다고 해서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남의 사건 열심히 볼 필요가 없겠죠. 필요하면 이의 신청을 하면 그때 검찰 형제번호가 붙으면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뭐로 보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인지사건을 수사하다가 그것을 덮어버리는 사건이 암장되는 지방 토호와 연결되어서 사건이 수사가 안 되는 그런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해서 사람을 계속 오라고 한다. 지방 기업에 있는 사장을 계속 1년에 300번 오도록 해서 하면 그 기업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수사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도 나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나쁜 것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나쁘다. 그래서 사건이 암장되게 하는 것, 이게 나쁘다. 근데 검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수사의 주체자다. 공소의 주체가 된다.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prosecution, 기소, 소추의 권한이 검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소 독점주의 이 말을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그럼 법원의 재판 독점주의 왜 판사가 재판을 독점합니까? 그렇죠? 왜 판사가 재판을 독점해요? 의회 입법 독점주의 왜 국회가 입법을 독점하고 있어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을 왜 국회가 독점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은 우리 대표니까 정한다. 판사는 옛날에 사법시험 되고 지금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몇 년 하다가 판사 된 거지. 판사가 뭔데 나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관한 것을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누가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줬어?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판결의 정당성이 뭐냐? 이중적 정당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헌법을 만들었고 헌법에서 다시 권한을 판사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리고 뭐 대법원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 국민의 정당성을 가진 두 개의 축인 국민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의회 그 두 개의 기관의 절차를 거쳐서 대법원장 임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고 하니까 정당성이 간접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라는 말을 저는 쓰지 않고 기소 일원주의다. 그게 중구난방으로 기소가 돼버리면 어떤 데는 30만 원 사기 사건을 기소유예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구속 공판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뭐 너무 양양이 맞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원적 통일적인 유기체적인 검사 통일체 원칙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단일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처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기소 일원주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방마다 서울에서는 1억 이상이 구속 기준이고 지방에는 3천만 원 이상이 구속 기준이고 이렇게 양형 기준이 지역마다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형 기준을 달리해서 탄력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죠. 그다음에 재판을 집행하죠. 사형 집행 요즘에는 YS 이후로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대선 후보 중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즉시 누구는 흉악범은 사형 집행하겠다. 뭐 이런 양반도 있죠. 우리나라는 뭐 이제 사형을 새로 집행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형이 규정된 범죄가 많은데 우선 정치범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하는 조항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범은 이제 사상의 자유에 관한 거니까 흉악범에 대해서는 없애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고 검사의 객관 의무 80페이지에 객관 의무가 있어서 이 판사들은 검사를 이제 깔아뭉개죠. 일개 당사자인 검사가 어디 판사에게 뭐 덤비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는 것이 원래 그 고라파 프랑스 독일에서 원래 검찰 제도가 만들어졌고 독일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세계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관이 검찰이다. 그 검찰은 몸통이고 검찰은 머리고 수족이 없는 머리이고 경찰은 머리 없는 몸통이다. 이렇게 독일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 의무라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자료도 조사해주고 무죄라고 주장하면 무죄 부형도 하고 그렇죠?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는 객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객관 의무라는 게 독일 법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361조에 보면은 항소 기간이 있습니다. 항소 기간 361조를 보시면 361조를 보면 소송 기록과 증거물 송부라고 되어 있고 358조 형소법 358조를 보면 항소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소를 7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잘못해서 그날 그 선고를 듣자마자 즉시 항소 포기하고 교도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판사가 전화 와서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제 피고인이 잘못 알고 항소를 포기했는데 뭐 다른 이런 자료가 제출돼서 보니까 이건 양형상 문제가 있으니까 검사로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항소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소를 해줬습니다. 뭐 검찰의 이익,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항소를 해줬어요. 검사가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너무나 공익 대표적으로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헌재에 가니까 어떤 연구관이 검찰청법에 검사는 공익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공익 대표자가 아니다 그거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검사는 사익 대표자냐 이렇게 제가 뭐 다툰 적이 있습니다. 검사가 공익 대표자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뭐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툰 적이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사경의 소송법상 지위 81페이지입니다. 이제는 수사권의 주체가 됐다. 1차 종결권을 가지게 됐으니까 원래부터 우리나라 수사사건의 98% 정도 7% 8%는 경찰이 합니다. 하고 그 일일이 뭐 검사의 지휘가 받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송치할 때까지 검사 모릅니다. 거의 경찰이 다 해왔는데 그것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도 관념상으로는 검사의 지휘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언제든지 검사가 들어가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어차피 이제 법이 바뀌어서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서의 지휘를 인정받게 되었고 정권 송치가 아닌 1차 조건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사가 보기에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보완 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보고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재수사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request, demand와 같이 조금 강력한 의미로 하는 것이고 재수사를 요청한다는 것은 ask, 이게 부탁하는 거니까 아니
검사의 지휘를 받는 입장에 있을 때도 잘 안 해왔는데 요구를 하거나 요청을 한번 해오겠습니까? 이러한 비난도 있습니다. 비판도 있는데 뭐 협력해서 잘 해야 되겠죠.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되면은 고검에다가 영장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 그렇죠? 네, 논의가 있습니다. 자, 이제 86페이지 수사 개시, 수사의 단서. 단서는 고소 고발, 뭐 인지, 변사체 검시, 풍설, 뭐 신문 기사, 첩보 뭐 이런 것으로 수사를 개시하게 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불신 검문을 하죠. 저 학교 다닐 때 지나가는 뭐 전경들이 껄핏하면 가방 열어서 보자, 신분증 보자라고 해서 불신 검문 무수하게 다녔습니다. 무수하게 다녔는데 불신 검문이라는 것이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정지시켜 질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찰 작용을 말한다라고 해서 불신 검문이 있는데 그래서 임의동행을 하자라고 하는 이 말 장정들이 3명 서서 갑시다라고 하는데 못 갑니다 라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치고받고 해서 공지방 공무집행방해 136조로 송치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의동행이 강압적이고 긴급체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그게 불법한 긴급체포로 봐가지고 공지방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제가 평범선 때 공소유지 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럼 뭐 아니 때린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한 공무집행이었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공직방 사건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소지품 91페이지 소지품 검사 소지품 이제 가방 가지고 지나가면 잠깐 서세요 라고 해서 좀 가방 좀 봅시다 라고 하고 이렇게 만지 이렇게 딱딱 하자 스탑 앤 프리스크라고 해서 외피를 딱딱딱딱 만지는 겁니다. 총이 있는지 미국법상 개념인데 총기 미국에는 총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총기 수치가 수정헌법에서 인정되고 있으니까 그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기본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러시아 총이 부산을 통해서 좀 들어오더라고요. 보이는데 시적으로 발표를 하기는 뭐 그런 것이고 옛날에 2003년도에 그 예술의 전당 뒤에서 밤에 자살 사건이 있어서 밤에 제가 나가 보니까 총기가 있는데 경찰한테 이 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하니까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된 게 아닙니다 라고 해서 잘 처리해라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스탑 앤 프리스크라고 해서 외피를 만지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피행위라고 해서 가방 좀 열어봅시다 라고 해서 이거 좀 봅시다 라고 하는데 그런 행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이니까 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뭐 그런데 대법원 판례 같은 것이 좀 축적돼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정지, 스탑 앤 프리스크 그다음에 개피 행위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미국에서는 이제 자동차 검문을 많이 합니다. 마약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나온 판결의 상당수가 마약 사범과 관련된 기본권 침해 사범인데 거기에서 마약 사범을 그냥 단속할 수 없고 밀주령이 있었죠. 옛날에 밀주 이제 술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조폭들이 마피아들이 술을 만들어서 파니까 마피아를 단속하는 방법이 차를 단속하는 겁니다. 차를 단속해서 너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네. 너 뒤에 후방 등이 깨져 있다라고 차를 스탑 시킨 다음에 너 눈에 보니까 플레인 뷰라고 하죠. 플레인 뷰. 눈에 보이는 플레인 뷰. 마약이 보이네. 주사기가 보이네. 총기가 보이는데 너 증서 있어? 라고 해서 그 자동차 검문이 교통검문, 경계검문 또는 긴급수배 검문 이런 것이 있는데 미국법을 연구를 해보면 자동차 검문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96페이지 고소입니다. 고소. 수사의 단서 중에 중요한 것이 고소인데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제일 편합니다. 96페이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석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죄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라고 해서 고소는 수사의 단서로서 기능하기도 하고 친고죄에 있어서는 소송 조건이다. 여러분 형법 보셨겠지만 반의불벌죄, 친고죄 나오죠. 고소의 절차는 고소권자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도 고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을 독립대리권이냐 고유권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판례는 고유권으로 보고 있고 고소의 제한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고소의 제한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안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들으시면요. 서현준 학생 네, 네 형사소송법 224조 한번 읽어봅시다. 고소의 제한. 예? 이거는 예, 224조.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를 어제 밤과 오늘 새벽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224조. 제224조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네. 자, 223조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법을 아침에 찾아보니까 일본법 230조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법 230조를 보니까 동일하게 이거 형소법은 가인 김병록 선생께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6.25로 인해서 부산에 가 계실 때 이렇게 일본법을 보고 작부를 맞춰가지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일본법을 참고해보면 우리나라 법의 연역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형소법 230조를 보니까 범죄에 의하여 우리 피해를 입은 자는 고소를 스루코토가 됐기로 곡구소오 스루코토가 됐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범죄에 의하여 해를 입은 자는 고소할 수 있다. 230조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우리나라의 223조하고 일본법 230조 똑같습니다. 조금 말만 바꿔서 되는데 일본법에는 224조 없습니다. 보니까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책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경국대전에 아래 것이 윗사람을 모반이라든가 대역죄가 아닌 경우에 그 관가에 이렇게 고소하는 이런 것은 곤장을 친 것 같습니다. 곤장을 치고 그런 것이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 회통에까지 쭉 내용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 의용되었던 그 형사소송법에는 여기는 우리나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우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 법을 만들면서 어떻게 됐는지 자기 또는 배우자 여기 들어갔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여러분 메모 하나 해놓으시죠. 헌재 2008 헌바 56 헌재 2008 헌바 56에서 이 고소의 제한에 대해서 누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제기하니까 2011년 2월 24일 2008 헌바 56 고소의 제한의 규정에 관한 합헌성이 합헌이 인정되는데 4대 5입니다. 합헌이 4, 위헌이 5입니다. 그러니까 위헌 의견이 더 많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건 비슷한 거 있으면은 이게 위헌이 새로 청구하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존속 상해, 존속 살해 이게 형사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깊이 연구가 안 돼 있기도 하고 뭐 해서 그런데 존속 살해, 존속에 대한 살해나 상해나 폭행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누가 중앙지검에서 존속 살해 판결문을 다 모아주면 논문을 하나 쓰겠다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존속 살해에 관한 것이 따로 분류가 돼 있지가 않아서 그 판결문을 하나하나 다 읽어서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다른 애한테, 다른 친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야, 살인죄 판결문 다 갖고 와서 존속인지 여부를 다 찾아봐라. 라고 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야, 그거 찾기가 어렵겠다. 라고 했는데, 예, 수천 년 전부터 존속에 대한 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류가 뭐 그런 말을 많이 안 하니까. 성경에도 존속에 대한 범죄, 그런 게 얽히다피 내지 않습니까? 이제 사건 내용은 뭐냐면 엄마가 아들을 존속 상해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니까 나중에 기소가 됐지만 무죄가 된 것 같습니다. 무죄가 확정이 되고 나서 아들이 엄마를 자기를 무고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모해 위증했다. 이렇게 엄마를 고소를 한 겁니다. 고소를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법 224조에 따라서 직계 존속이니까 엄마가 직계 존속이니까 고소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검사가 각하를 했겠죠. 그래서 뭐 불복해서 헌법재판까지 갔는데 역사적 사실을 쭉 설치하면서 합헌이 4, 위헌이 5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형사정법 책에도 나오는 제 교과서에는 이제 안 써놨 99페이지인데 그 내용을 안 써놨습니다. 안 써놨는데 이게 고소의 제한이 사실상 직계 존속이냐 법률상 직계 존속이냐 뭐 이런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것은 제 생각에 위헌 사건으로 헌바 사건으로 다시 들어가면 위헌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소의 제한은 그래서 뭐 양부나 뭐 그런 사람이 부모가 뭐 아이를 때린다거나 가정폭력이다, 성폭력이다. 성폭력 사건 중에 양부가 그 여자가 데리고 온 딸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제가 고검에서 공판을 많이 해보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고소의 제한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근데 가정폭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들어와 있다. 오늘까지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는 22일은 추석 연휴고 24일 날도 여러분 중에 뭐 안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일 있는 분도 계시고 해서 다음 주 강의 2번은 제가 녹화를 해서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형소법 책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헌법적 측면에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한테 이게 적절한지 또 이제 헌재 결정을 풀이해 주는 것이 뭐 그렇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 그 각자 눈이 있는데 읽으면 되지 무슨 교수님이 이걸 풀고 있습니까 읽어줍니까 하는 분도 있고 한데 그 헌재 결정 하나에 200~300페이지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헌재 결정을 5분 정도 만에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를 몇 번 해보니까 1시간이 거의 넘어가 버려서 그것이 적절한 방법인지 제가 이렇게 자꾸 여러분 교수 방법이 바뀌는 이유가 여러분 새로운 시도로 여러분에게 많이 전달해 드리고자 함인데 어느 것이 적절한지 몇 번 더 강의를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이 가르쳐 드리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다음 주 22일, 24일 강의 2번은 제가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